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일본,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형식, 의제가 우선이라며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관련 내용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아쉽지만 수사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4명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구속 갈림길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젯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대원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을 고려하신 건 아닙니까? 내란 특검은 아쉬움을 드러냈고 여당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께서는 매우 분노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6회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 김건희 씨는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역시나 진술 거부권을 썼는데요.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침묵에 국민들의 마음속 답답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내일 기소 예정이라서 오늘 마지막 조사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재판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출석 거부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부부가 모두 출석조차 거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은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안 하는 법률상 보장된 범위 내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 특검 수사실에 앉아 있으면 예. 조사에 임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질문하는 거를 들으면 특히 법률 전문가인 이패한 변호사들은 특검이 갖고 있는 증거의 정도라든지 수사 진척 상황을 짐작으로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사 거부, 그러니까 출석 거부는 안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재판에는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공판 절차에조차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의무도 불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는 김건희 씨 본인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는 변호인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소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고 나면은 재판 절차에는 정상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기소 전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최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양형에 도움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오후 3시 24분에 특검 조사를 마쳤고요. 방송 직전인 오후 4시 42분에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 남북구치소로 김건희 씨가 돌아갔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내일 기소가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의 진행 상황 중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네요.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예. 그런데 헌정사상 처음 초유의 사건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의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것도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남편은 헌정유린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서 지금 구속 상태인 것이고요. 또 부인은
뭐 매간매직 포함한 온갖 그 국정농단의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려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많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부가 마유예의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요. 결과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민심에 부응하지 않는 어떤 권력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부부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내일도 현대사에서의 굉장히 큰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인데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어 보이기까지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것이 뭐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죠. 오히려 그것이 이른바 뉴 노말이 되는 여기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또 여의도 정치권에서 또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언제 어디서 악수할 것인가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니까요. 글쎄요, 부부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의 대형 사건에 연루된 부부 동시 구속, 기소. 이것은 이 대목에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우리는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죠. 바로 거액 어음 사기 사건으로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 이후에 대통령 부부로서는 당연히 헌정사상 처음이지만은 글쎄요, 앞으로도 또 이런 사례가 나올까라는 거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초유의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하는 의미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뉴 노말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다시는 없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내일 윤 전 대통령도 김건희 씨랑 함께 기소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른바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녹취 파일이 여러 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예. 거기서는 김건희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이제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겠죠. 아직까지는. 예. 근데 뭐 이미 세상에 드러난 녹취 파일이 여러 개 있어서 같이 기소는 거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이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이 됐는데 예. 명태균 씨로부터 뭐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제 공천을 줬다는 부분인데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당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죄 부분도 의율될 것이냐.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업무 방해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 공범의 범위가 윤석열, 김건희 두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천에 관여했던 다른 당시 공천 심사에 관여했던 사람과 최종적인 공천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특검에서 정치자금법 이외에 어떤 법률로 적용할 것이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방해까지 의율이 되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당시 공천 심사에 관여했던 여러 사람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내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은 의원님, 마치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내일 김건희 씨가 기소되면 특검 조사는 끝? 이게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많은 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법상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은 16가지 사안을 수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반클리프 앤 하펠 목걸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혐의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특검이 기재했던 범죄 사실은 3가지에 국한된 것이죠. 즉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로부터의 이른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지금 30
31일까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범죄 혐의들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도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이른바 그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그 보석류, 그리고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고가의 시계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알선수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뇌물수수로 의율하기 위한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정밀하게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관련해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바쉐론 시계를 대리 구매해줬던 서성빈 씨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어젯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 기각 직후에 묵묵부답으로 귀가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애초에 심사 출석 때도 그렇고요. 어제는 뭐 수고하십니다 정도의 인사말도 없이 그대로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수사에는 하지만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상민 전 장관의 그 영장 적시된 사유와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죄질이 훨씬 더 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어떤 위증이랄지 CCTV에 나온 증거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정의 제2인자로서 이 계엄을 막지 못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 소집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명시적으로 저는 그것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허탈하기도 했고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조사를 좀 더 해서 보완해서 영장은 재청구할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완 조사해야 될 점이. 정말로 본인의 주장대로 계엄을 정말 막으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본인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추가적으로 더 국무위원 소집해서 했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려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당일 11시 12분부터 7분간 통화했던 그 내용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엄을 해제 의결에 동참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뭐 말을 맞췄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후 벌어진 정황은 그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을 보건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인촌 장관하고 3분간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한예종이 그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고 문을 닫았어요. 다른 국립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석관동 캠퍼스가 옛 안기부 건물이잖아요. 예.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잡아가기로 그 계획서에 다 노상원 계획서에 있었는데 잡아다 거기 가두려고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길래 유인촌 장관은 그런 지시를 했고 결국 그날 문을 닫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 조사를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듣고 누가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또는 궁금해하는 것이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 심사는 끝나고 이제 판사가 숙고하는 시간 거쳐서 발표가 나온 게 어젯밤 10시 한 반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전에 시작하면 좀 빨리 결과가 나오면 자정 전쯤인데 어제 오후에 시작했는데 또 그렇게 늦은 밤은 아닌 시각에 나왔거든요. 김동연 의원님. 예상보다 빨리 나온 건 그만큼 글쎄요. 판사가 끝까지 막 고민할 지점이 없었다 또는 기각이 명쾌했다고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좀 빨리 나왔을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방조라는 혐의인데요. 예. 내란 우동을 방조했다. 이거는 사회 통념상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되도록 내버려둔다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방조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발부를 했던 판사는 다툴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이른바 사후 포고문
자체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다.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후 포고문 또는 국무회의 소집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다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인 방조를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라고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방조가 아니라 다른 죄목으로 바꿔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등장인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덕수 총리 건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 됐습니다만은 글쎄요. 앞으로의 여기에 가담을 했던 다른 국무위원들 예. 여기에 뭐 불가피하게 수사의 차질은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조인 패널 두 분께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저는 법적 평가라는 표현이 기각서에 들어간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경한데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일단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 표현을 쓴 건 주로 내란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서를 뭐 만들어낸 것, 그랬다가 또 그거를 없애버린 것, 이거는 혐의 인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다만 국무총리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이른바 법률적으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 내란 행위를 도와준 꼴이다라는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내란 방조죄가 어떤 일을 안 한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부작위범으로 범할 수 있는 죄냐 예. 이거와 관련해서 영장재판부는 조금 의문을 표시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범죄라는 논리보다는 뭐 적극적으로 어떤 다른 장관들이나 그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예. 내란 행위를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서 오히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사실을 밝혀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보다 명쾌하고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보강 수사에서 재청구는 할 할 거라고 것 보시죠? 같습니다. 예, 네. 송영은 위원님, 증거인멸 우려 없다라는 부분도 좀 국민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위증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곧 증거인멸을 뜻하는 거 아니야라고도 보기도 했거든요. 일단요.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가 위증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은 이미 공개변론 동영상, 증언 녹취서, 그리고 대통령실 CCTV 핵심 증거들이 모두 다 확보되어 있어서 더 인멸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즉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영서류 폐기 이런 부분들은요. 가장 주된 피의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비난 가능성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중하다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 고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은 가장 주된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소명된다는 생각이 법원이 들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특검이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을 판단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그러니까 작위에 의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걸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될 때 검토하는 게 부작위거든요. 그러면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했을 때 법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것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위 성립을 하려면요.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비상계엄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것을 말릴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 혹은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든 특검이 이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찾아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번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법리적인 면에서 첨예한 다툼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판단이다라는 입장을 여러 단체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7글자 내란 특별재판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 기존의 사법부가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제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회 통과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1948년 재헌국회 때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한 번 있었던 거를 제외하면은 사실 헌정사에서 그동안 없던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도 군사독재 이후로는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처음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너무나 황당하고 공포스러웠던 것, 불법 개헌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구속 취소됐을 때 아닙니까? 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그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특별재판부가 언젠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보니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이 재청구됐는데도 또 기각이 되는 사태가 온다거나 이후에 그로 인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나 또는 영장 청구에도 차질을 빚는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형사재판 진행 과정도 지금 계속 그 피고인은 골석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가 계속해서 질질 끈다거나 왜 신속하게 지금 빨리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불만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이제 사법부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성은 저는 뭐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려 있다. 송영은 의원님,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성은 공감하십니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발상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죠. 이런 선례가 생기게 되면요. 앞으로 중요한 사건마다 재판부를 정치권이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르려고 하는 시도가 일반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요. 이 의미를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본안재판에 가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즉 자기를 특검이 입증한다면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형에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만약에 기소를 하면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습니다. 방조범은 종범에 의해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형법상 징역 10년에서 50년입니다. 그런데요. 적극적이고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해서 가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하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중요임무 종사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될 때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법원이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특검이 수사를 더 정밀하게 잘 하든 혹은 법리 구성을 다시 하든 해서 특검이 해결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흥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그런 예외가 하나씩 만들어지면은 법치주의가 구멍이 뚫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다만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도 일각에선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1948년도에 구성돼서 운영이 됐던 반민특위는 이른바 그 법관, 판사들로 구성됐던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냥 뽑아서 이렇게 구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반민특위 형태의 특별재판부는 지금 우리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다만 법관 중에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 예.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별검사가 처음 도입돼서 여러 차례 특검은 지켜봐 왔습니다만, 사실은 특별재판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헌법상 그 논쟁이 심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법조인 두 명의 그 시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민 여론과 또 법적으로 아주 자세히 따졌을 때는 또 짚어볼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조금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뭉게뭉게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특검은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 체제는 좀 버티려고 하는 모양새고요.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전체 당원 명부를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탈당한 분들 포함해서 500만 명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78만 명 정도가 현재 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갖고 가서 이른바 압수수색 포함을 해서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하겠다. 이거는 이 장 대표도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의심하는 명단을 먼저 이 수사관들이 추려서 가지고 오면은 그 입회 하에 이 사람이 현재 언제 이 입당을 했는지, 정말로 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가입을 한 건지,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협의의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런데 지금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아직 명확한 그런 것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유고를 하는 건 아니다. 명단을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이 1000명이면 1000명 이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 지금 현재 입당을 했는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특정 후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당원 명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특검할 때, 조사할 때 당원 명부를 보자 하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저항하고 반대 농성을 펼친 것보다 훨씬 아마 고강도의 그런 그 반대 움직임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때 특검의 이 스탠스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1차 이 조사할 때 자 일단 내놓으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애초부터 이 대화, 타협 그리고 진도가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중 의원님 좀 화면에 잡혔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특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한해서, 그러니까 타겟은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맞춰서 많은 그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뭔가 정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 한 그런 흔적을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중간에 출마를 포기했고 나중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가입했던 사람들이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했던 문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기간 동안 한정해서 뭔가 좀 비교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조차도 뭐 전체 명부를 다 달라고 한 것처럼 혹은 그게 마치 야당 탄압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냥 이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권성동 의원의 어떤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불법 정치자금 이 혐의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인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고 짧게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랑 대통령 만남 주선하셨을까요?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뒷짐을 카메라 앞에서 진 모습이 글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청자들께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영장 청구 임박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추측성 보도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제가 과거에 검찰에 근무할 때 같은 부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개인적인 인연이 깊습니다만 예, 제가 지금 수사하는 입장이라면 이미 드러난 증거들, 그러니까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무슨 메모라든지 진술, 그리고 또 통일교 당시 재정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가 그 찍어놨다는 현찰 그 사진 등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안은 영장 청구를 안 하기는 대단히 힘든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영장 청구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것이 순리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빵 터뜨린 사람,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질문인데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치 공세로 받아친 장동혁 대표.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는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과 정치 공세, 그리고 초대의 말과 공식 제안, 그 기준이 의문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상대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 계엄과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서 답변하라라고 이른바 직구를 날렸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는 정치 공세다, 굳이 답할 필요 없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답변하는 거죠. 할 말 없으니까. 지금 저 질문이 빵 터질 질문입니까? 굉장히 엄중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보십시오. 불법 계엄과 내란을 거쳐서 대통령 탄핵, 파면,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지금 몇 개월간을 역정의 기간을 거쳐서 와서 그리고 나서 탄생한 지도부가 윤석열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지금 역사에서 한 4, 50년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너무나 물어봐야 될 것을 꼭꼭 집어서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과연 그러면은 무고한 시민 정치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그거야말로 저는 망상적 범죄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로 갔으니 망정이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런 질문조차 못할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웃으면서 빵 터질 일이라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망상적이고 왜곡된 정치 공세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말로 눈치고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예.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생각에서 저런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그것부터 원초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는 이미 장동혁 의원 당시에 대표되기 전에
계엄해제 국회 표결에 참여를 한 18명의 의원 중에 그 안에 장동혁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질문을 한 건지 왜 5가지를 조목조목으로 질문을 하는 건지 그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웃으며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에 어떤 누가 정청래 의원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 군인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간 군인하고 이게 혼동을 해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그걸 보고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내가 웃으며 얘기할 수 없다. 악수조차 사람하고만 한다 하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야당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직도 야당 대표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해주는 장면, 여야 지도 회동 제안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귀국한 직후에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럼 문서가 필요하냐면서 재차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식 제안이라고 반문하면서 문서로 보내야 하냐, 대통령의 성의 있는 제안, 야당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길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건 김영남 위원님, 네. 조만간에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대표 만남 성사될까요? 이루어지겠죠.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말은 저렇게 합니다만 어떤 공식적인 회동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그 말에서 조금 불안한 감이 느껴지는데요. 불안감이요. 대단히 권위적이네요. 일단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이 같이 만나자고 한 거지. 예.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주로 쓰이던 말이고, 뭐 과거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YS나 DJ 당시에는 영수회담이 자연스럽게 그런 용어가 쓰였습니다만, 사실 장동혁 대표 국회의원 된 지 딱 3년 된 분인데, 물론 지금 공식적인 국민의힘 당대표이기는 합니다만, 예. 영수회담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제의를 했으면 되는 거지, 장동혁 대표를 초청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또 공식 제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글쎄요, 뭐 너무 벼락 출세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너무 권위적이다. 김희정 의원님,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본이 달린 그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회동 제안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정식 제안 아닌가요? 그걸로 충분하죠. 예. 날짜만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통상은 이제 이렇게 마침 신임 그 당대표가 돼서 축하난 들고 갈 기회가 됐고 또 그 이즈음에 여야 대표 회동 대통령과 이 기회가 이제 곧 잡힐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지. 통상은 대통령 비서실장실이나 예. 혹은 정무수석실에서 야당의 당대표실 혹은 뭐 거기 이제 비서실장이나 뭐 국장에게 통화해서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강우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3선, 4선 했던 중진들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장동혁 당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같이 뭐 회동하시죠라고 제안해도 전혀 의전상 무리가 없는 지금 그런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의 제안을 해야만 그게 정식 제안이고 어떤 의제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에서는 다 열려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제든지 다 오픈 마인드라는 것인데 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정식 제안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이 회동이라는 것인지 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반응인데요. 네. 지금 중요한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구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인 특검의 공보 문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용남 위원이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그 시점에 청구를 이미 했네요. 그렇네요. 정확한 예측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저는 청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네. 국회 표결을 거쳐서 뭐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사안의 중대성과 또 의석 분포를 볼 때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보태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했어요. 네. 그 선언을 했었죠. 선언했죠. 예. 그러니까 22대 총선에 다 출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했기 때문에 양당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그 다이어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가 특검이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돈다발 사진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밖에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학자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돈다발 쇼핑백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측 보좌진이 윤 본부장 쪽으로 수사 상황을 묻기 위해서 연락했다는 정황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영은 의원님, 어제 한 번 조사했잖아요, 권성동 의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특검도 나름대로 이미 우리가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 중에서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잘못했다가 예. 그 녹음 파일이 언론에 제보된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그 통화 전후의 맥락으로 빌려봤을 때 일종의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에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혹은 수사 정황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다분하다고 제가 이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이런 증거인멸의 시도에 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권성동 의원은 어쨌든 본인은 그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 6월 21일로 제가 확인이 되네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였는데 그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쓴 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이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을 받아든 이 시점에 의원 워크숍에 지금 참석 중입니다. 인천에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단체 사진을 찍고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모습도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촬영된 사진인데 글쎄요. 지금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지금 연찬회장에도 많은 취재진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해서 접촉이 되면 아마 발언 등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훈 의원님,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약을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앞서 권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시킬 거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죠. 국회의 동의안이 아주 무난하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 거의 뭐 불문가지 상황인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지금 애써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은 뭐 지금 단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로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특정 종교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됐다. 또 거기에서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은 1억이라는 돈도 수수, 이거는 지금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이 자체가 글쎄요, 특검의 어떤 목적, 정치 특검이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다.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뭔가 좀 음험하게 저 당은 저 왜 그래? 무슨 이 종교단체하고 또 거래를 하고 돈 얘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진위는 차착으로라도 이미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은 뭐 아주 충분히 달성했다고 지금 볼 만큼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글쎄요 더 이 의혹이 사실로 될지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참고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통일교로부터 여러 금품을 또 억대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 시각 현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참여차 지금 보시는 이 인천 공항공사 인재개발원 현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떤 특정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뭐 발부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요건이 될까요? 이미 너무 범죄의 중대성 또는 명확성, 증거 인멸의 우려, 왜냐하면 또 윤모 본부장 측에 접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런 종류의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수수 관련된 수사에서는 받은 쪽은 대부분 부인을 하죠.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그 현찰 그 다발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달한 장소에 실제로 만났었느냐 뭐 이런 거. 그 가장 결정적으로는 통일교 당시 재정국장이 그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겠습니다만 예. 소명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크게 예상되지는 않고요. 범죄 혐의의 소명은 크게 어려움이 뭐 없을 하여튼 것이다. 그거는 유무죄를 다투는 최종적인 판결의 단계가 아니고 예. 그때는 이제 입증이 필요한 거고 그거보단 정도가 대단히 낮은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영장은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중대성 내지는 범죄 혐의의 소명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그 보좌관이 왜 택배 기사에게 잘못 알고 전화한 거 있잖아요. 예. JTBC에서 보도했던 그게 거의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의원님이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취지로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한 그 녹음 파일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이 증거인멸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영장 청구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가 영장이 이렇게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접수하고 본회의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가결이나 부결, 이제 이른바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어도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법원이 또 뭐 기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이
발부를 하면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님, 가결, 부결 단계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죠. 뭐 민주당은 뭐 볼 것도 없이 머릿수로 가결을 시킬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광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받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 그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수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죠. 지금도 그분은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지가 불과 만으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영대 의원의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먼저 허심탄회하게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절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또 사안이 워낙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자금을 보내면서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5일 날 중식당에 그 윤 본부장하고 권성동 의원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 제3자, 제4자 두 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이번에 적은 거지만 뭐 후보님께 뭐 잘 쓰시도록 해달라고 했던가요? 전달해달라고 했던가요? 그런 문자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안 받았다면.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일 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해도 이상한 거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두 번의 어떤 쇼핑백 받은 것 포함해서 대선 저는 자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이거는 뭐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김병남 예상을 의원님? 해보면 네. 아마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 권성동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 내가 법원 영장 재판을 받고 기각을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본인의 체포동의안 그 처리를 오히려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어제 특검에 출석할 때 또 귀가할 때의 취재진 앞에서 입장으로 보면 완전 무결하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권 의원이 오히려 본회의 단상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일단 통과시켜달라. 내가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주장할 그럴 것이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의석 분포상 예.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기서 뭐 기각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체포동의안 통과될 거 그냥 자당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예. 통과시켜 달라 뭐 이런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사실 오늘 연찬의 상황 그리고 여야 대결 상황도 좀 더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패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worried about the purchase in Korea? What is your message Mr. President, to South Korea? Are you? 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외교 전문가 김준형 조국혁신단 의원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뭐 총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한 2시간 반 전에 트루스 소셜에 숙청, 혁명을 언급하면서
너무 충격받은 국민들이 많은데 네. 이걸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의 어떤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결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하다. 뭔가 어떻게 예.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속에 누군가 인풋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됐죠. 예. 제가 한 2주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그 라마포사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젤렌스키 모먼트가 없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놓고 모욕을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가 미리 뭐 마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우리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부정선거가 얘기가 나와서 예. 혹시라도 그 당에 앉았을 때 똑같이 당신 혹시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냐고 밀어붙이고 태극기 집회에 무슨 영상을 라마포사처럼 보여줄 거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 예. 제가 그랬는데 당일보다 3시간 지금 말하면 2-3시간 전에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당 오히려 이제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어느 정도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고 그러나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를 압도하는 전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걱정은 저도 했었습니다. 네. 예. 일종의 오히려 2시간 반 전에 글을 올라온 게 예, 저는 그렇게 오버로패스 그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안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이었네요. 예, 예. 그렇다면 누가 트럼프 대통령 귀 속에 그런 입김을 불어넣었는가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요 일단 마가에서 두 사람의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분인데요. 예. 로라 루머라는 분하고 네. 스티브 베넨이라는 저 두 분이 마가 그룹에서 엄청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 특히 최근에는 로라 루머가 가자 지역의 학살자들, 가자 지역에 다친 팔레스타인들을 미국에 와서 치료하게 하는 인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에 테러리스트 들어올 수 있다 하지 말라고 했고 예. 트럼프가 며칠 후에 그걸 금지시킵니다. 그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이 두 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이재명은 이미 중국에게 넘어갔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걸 거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 마가와 동시에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게 CPAC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Conservative Politics Action Committee라 그래서 보수 정치 행동인데요. 마가만큼 지금 떠오르는데 예. 저기에 연결된 사람이 어제 그 SNS에 올린 밑에 바로 밑에 혹시 고던창이 댓글한 거 보셨어요? 예, 그 Remove Lee. 그를 제거하라. 그 이재명을 제거하라는. 그러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또 그 얼마 전에 더힐에다가도 반미주의자가 온다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과 애니첸이라는 사람은 거의 재벌인데 실제적으로 한국에다가 K를 붙여서 KCPAC라고 딱 붙여가지고 예. 돈도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있는 극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스탄이 계속 와서 지금 그 극우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 통해서 중국에 팔아먹을 거다. 예. 김정은하고 이래서 이미 대한민국 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애니첸, 뭐 고든창, 모스탄 이 인물들이 최근에 많이 거론되면서 그러면 그 인물들과 그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뭐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들 간의 커넥션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들과 실제적으로 관계가 돼 있고요. 예,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예, 또 모스탄이 와서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두 사람을 여기 제가 뺐는데요. 너무 많아서 두 분의 전현직 의원들. 그러니까 영킴 지금 현직입니다. 삼선입니다. 그분이 캘리포니아 지역구인데요. 예. 정광훈 목사와 커넥션이 있고요.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정치 자금을 줬다고 말하는 이후에 그럼 자기가 부인하면서 그때부터 좀 수면 아래로 빠진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미셸 스틸팍이라고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의 친한 분인데 이분 역시 한국 극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 고리 이 부분은 제가 뭔가 트럼프 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에 말한 교회 사찰했던 여기 순복음 교회에 와서 사실 그와 연결돼 있는 이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앞으로 더 나올 텐데요. 문제는 저는 또 한 사람을 제가 더 발견했는데 이 부분은 잘 매스컴에서 안 다뤘는데요.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근데 이분이 누군지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이분이 맞습니다. 누구냐면 제니 팍이라는 분인데 우리 한국인들 보시면 박금자신데요. 예.
이분이 아마 1인 언론 같아요. 그런데 20년 이상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 예. 근데 이분이 저는 바깥에서 시위인 줄 알았습니다. 극우의 시위인 줄 알았는데 숙청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그때 귓속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 예. 아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소화한 다음에 들어가서 오해라든지 루머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한테 귓속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새벽에 생중계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작게 들려서 네네. 영접하러 나왔을 때요. 맞습니다. 보이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페이크 뉴스라 부른다라고 하면서 그 숙청 그 질문을 했던 그 기자를 향해서 말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예, 있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2시간 반 전에 글이 올라왔고 마침 또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과 미국 측 비서실장의 만남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또 좀 신속하게 조율이 됐다, 또 예. 해명이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전술로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예. 참모들은 그냥 비상사태가 났는데 자신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단 예.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트럼프가 이 부분을 전술로 썼고 그다음 오면서 지금 바로 만나는 순간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와서 설명을 듣고 그때까지는 오해했다고 푸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이미 오해를 풀 준비를 하고 준비했다.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네. 숙청 얘기하는 저 언론인을 향해서 우리는 페이크 뉴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앉으면서 오해 맞지, 루머 맞지라고 얘기한 거는 예. 자기한테를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명할 이게 아니라는 걸 해명할 기회를 저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에 고든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다. 네. 이 반미주의자가 곧 워싱턴으로 온다라는 온다. 취지의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와서 한미 동맹을 망칠 것이다. 그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주미 한국 대사관이 고든창의 기고문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더 힐이라고 하면 그 정가에서 굉장히 네, 영향력이 맞습니다. 있는 매체인데 여기에 고든창 변호사가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맹렬한 반미주의자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네. 버젓이 이렇게 글이 올라올 정도라면 네. 워싱턴 정가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거고요. 예.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 막아냈고 저는 선을 그었다는 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극우의 멘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극우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랬던 드디어 이재명은 제거되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온다. 근데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아예 트럼프도 친중 좌파 아니냐고 얘기해요. 이게 일본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게 그 과거사를 압박해가지고 그게 분위기가 나빠졌다든지 결렬됐기를 오히려 일본 극우는 바랬거든요. 그러면 이시바도 끌어내리고 일본의 극우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미국도 보면 지금 그런 공세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일의 극우의 선을 이번에 긋고 온 것이 엄청나게 잘 된 일이다. 이게 큰 성과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의 인식 속에 이분들의 인풋이 들어가고 있고 트럼프의 거래적 상황은 향후에도 자기가 유리하면 이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럼 이런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 모스탄이라는 부분 자기가 여기 집회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주한 미국 대사 부임의 최종 후보 중에 하나라고 그게 가짜뉴스 가능성도 있는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라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부한테 이분 다시 못 들어오게 출입 금지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했듯이 이런 분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강력한 극우 간의 커넥션을 확인했고 일단 잘 막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교훈을 얻었다. 이것도 하나 짚어볼 만하네요. 알겠습니다. 양국의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저는 회담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예. 공동성명 안 나올 거로 예측을 했고요. 예.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씀을 드렸던.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는 공동합의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20화가 갔을 때 그 공동합의문은 종이장이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뒤에 트럼프가 다 숫자도 고치고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시각을 좀 봐야 하는데요. 뭔가 동등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한 것보다는 미국에 유리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우리를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합의문에 묶이기 싫어서 합의문을 싫어하는데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고 우리대로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실리적으로 보면 실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합의문은 이번에는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다음 달 3일이죠.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오늘 후보가 떴습니다. 저도 가는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의원님도 갑니다. 네네. 가시고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의 대면 상황, 물론 계획해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연단해서 주요 인사들이니까요. 예. 인사를 나눌 가능성. 나눌 가능성이 있죠. 두 차례 있습니다. 막루에서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체 리셉션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전체 대연회장에서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침에 회의를 했을 때도 국회의장께서는 가능한 한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는데 예. 혹시라도 이게 첫 다자회담입니다. 이게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김정일 때도 안 갔고요. 김일성 이후에 처음으로 다자회담에 지금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첫 회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중국 측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닿으면 저는 악수하시라 그랬습니다. 예. 그럼 김 의원님은 만약에 같은 공간에 예. 적이 발치해 보인다. 예. 다가가실 겁니까? 그럼요. 악수도 나누고. 하죠. 뭐 거절 당해도 저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만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북미 회담 시점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 자체를 먼저 이 중요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관세하고 안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하고 트럼프를 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평화. 북한 문제였고 예. 그 북한 문제를 끌고 중심이 됐다는 걸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저는 가능성은 많이 높였지만 결국 북한이 문제다. 북한이 2019년 하노이에서 이 트라우마에 가까운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예. 과연 받아들일까? 저는 뭐 기적이 일어나면 가능하고 지금 워낙에 이 격변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만은 않는데 원래 에이펙에서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11월에 있는 에이펙에서 네. 예를 들어 판문점까지 와서 네. 만나는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판문점 아니면 이제 갈마지구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결국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인내하고 계속 접근하면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만나겠다라고 하면 급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김정은의 마음이죠. 예. 이번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남은 과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좀 뜬금없다는 평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져야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한 합의문에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고 오히려 관세 협상은 미국에서 지금 새로 하고 싶은데 거꾸로 한국이 바꾸고 싶어 하는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잘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나 전략적 유연성에서 여전히 디테일에서 악마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아마 부동산 업자니까 일본하고 독일에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료를.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있어서 트럼프가 착각한 거 아닌가. 돈을 뭔가 렌트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린랜드라든지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싶어 하니까 아마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오히려 우리는 로키로 그냥 부각 안 시키면 됩니다. 오히려 언급을 덜 하는 게 낫다. 덜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교 전문가로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당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면 복권된 조국 혁신당 조국 지금 현직은 혁신정책연구원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숙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자숙하는 게 조국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저를 위한 좋은 충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숙을 하는 것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뭐 소탐대실 주의하라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나오고요. 좀 견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직 못 만나뵀어요. 신기하게 그날 석방되는 날 이제 인사만 장관 나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우리한테 부담을 주기 싫으셔서 그런 것 같고. 그래 왜 제가 아직 안 만났다고 말씀드리면 진위를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예상을 하기는 나오셔서 조금 공백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본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저는 뭐 그 부분을 존중합니다. 네. 당내에서는 지금 조국 전 대표에게 이런 여론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중하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라는 걸 전달하고 있나요?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부하고는 어떻게 저는 이제 지도부는 아니니까요. 소통이 있을 텐데 특별히 뭐 전달해야 할 만큼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까지 호남 일정 지금 소화 중이죠. 조 전 대표가. 광주 시내에 걸렸던 현수막 모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것도 덩달아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광주 시내에 이런 것들이 걸렸다라고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건데 이게 뭐 당에서는 당연히 감사 인사를 드린 차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거다, 뭐 다지는 행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순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방선거가 많이 오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그래놓고 저거는 또 지방선거 의식하냐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그리고 10월 재보궐 당시에도 민주당과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재현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중에 뭐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조 대표님 말씀 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돕겠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통합이라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중도좌, 중도 진보가. 저는 그런 역할을 일단 우리 당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양극화된 진영 구도에서 다당제로 가는 게 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합당 이전에 그건 정치공학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역할을 계속 한다면 선거 연합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차후에 자연스럽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예측의 상황을 여쭤서 죄송하지만 조 전 대표가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어떤 선거인지 그런 당내에서 그런 결정이 그것도 본인을 확실히 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로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당선되면 13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 당의 약점은 좀 풀뿌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장 하나면 그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원내에서 멀어지니까 아마 지금 충분히 숙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쪽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종의 자중론을 계속 말하는 입장에서는 자중론과는 거리가 먼 행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국 전 대표가 글쎄요 메시지를 계속 전해 듣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무적으로 그다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모든 것이 정치적 행위잖아요. 주목을 받다 보니 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커지는데요. 근데 이 정무적 선택이 본인에게 또는 당에게 또는 전체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기다려보면 알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게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비판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게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계속 접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뭐 그 뒤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뭐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한다. 그런 차원은 분명히 아닌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JTBC가 여러 단독 보도를 통해서
수억 원을 수수한 정황도 보도를 해드렸고요. 특검은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돼야겠지만 가결, 부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동의하는데 내란 청산 중이자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데요. 실제로 특검에서도 외교 참사 문제에서도 저한테 자문을 굉장히 많이 요청합니다. 외교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외교 참사, 뭐 런종섭 사건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이 누구를 표적하기보다는 지금 내란을 하는 가운데 계속 지금 등장하는 것이고 저 정도로 현직 의원을 그것도 중진을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아마 나온 걸로 보고요. 그러면 피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다. 당연히 가결될 것이다. 그리고 뭐 다수에도 이미 뭐 법리 여건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상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미 서약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요. 지금 양 거대 여야당이 연찬회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제3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제3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냉각 국면, 어떻게 보면 거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이 국면이 어떻게 해빙이 이어져야 될까요? 외교 전문가시니까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3당이나 4당이 돌풍은 일으키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건 선거제도, 정치제도죠. 똑같은 데가 미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 중에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지면 진영화가 되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극우가 판을 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세력인데 단 2달 만에 40% 이상의 득표를 한다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합종연행을 하고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양당이 싸움만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좀 정치 개혁에 앞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거대 야당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조국 혁신당이 또 역할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남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저는 덕이 된다. 다음 달 3일에 그 막루에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 아픈 이제 VIP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6명인데요. 6명 중에 일부만 의장님이나 일부만 올라갈지 다 올라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연찬회장이든 김정은 의원과 만날 그 장면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금, 적금, 예금, 만기된 보험금까지 자산 찾기에 청량감이 필요할 때 숨은 금융 자산 찾기 누구나 교감하러 교보로 감.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언니는 까먹으니까, 나는 까다로우니까. 드디어 모두의 비타민C. 뭐야? 왜 맛있어? 네이처메이드 비타민C 구미. 신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셨죠?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평생 어부바 신협보험.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 강의실을 자기 지인에게 종교 행사 공간으로 멋대로 내어준 사실이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직원은 김 관장 지인들을 의전해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접근이 어려운 수장고까지 김 관장 지인들은 단체로 관람했습니다. 김 관장의 ROTC 동기 행사도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전 신청 절차나 대관료 납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릇된 역사관으로 독립기념관에 먹칠하더니 이번엔 시설 사유화 논란까지. 관장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를 마치 개인 카페처럼 활용해 외부인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죠. 묘하게 겹쳐 보이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우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청혼 아이스 뉴 아이스트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호가 함께합니다.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죽겠네.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